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수리입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웅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 향후에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논의는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은 내놨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귀추를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 서울 전화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한 또 상담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을 말끔하게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오프라인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고민들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해결도 잘 해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자, 뭐 세미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 굉장히 좀 소중하고 하긴 할 텐데 정작 조금 더 가려운 부분을 긁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는 시간이 더 좀 소중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일단 세미나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하게 걷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운동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발걸음을 나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뭐 어쨌든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이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읽어봐야 될 거고 또 투자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데 투자에 관련된 것도 특히 이제 한강변에 대한 소액 투자에 대한 부분 아주 소액 투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속 시원히 해결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소화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송 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또 마음껏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오프라인 자리에서 속 시원하고 또 편안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대표님과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죠. 이제 세제 개편안 발표한 이후에 후폭풍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또 거세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권 하면은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에 타격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과연 이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보완이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뭐 그래요. 일단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이 이제 거주 요건입니다. 사실 거주 요건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주택 12억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를 조금 강화하겠다 거주 요건을 이런 부분인데 특히 뭐 서초구에서 강남구 얘기는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서초구나 강남구, 강남권 내에서만이 지금 어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비과세라는 부분이 이제 12억이라는 부분인데 이 12억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지금 15억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주 요건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글쎄 뭐 너무 이렇게 강제로 거주를 하는 건 혜택을 주고 거주를 안 한 건 혜택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가지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피치 못하게 내가 거주를 못하는 집을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거주를 안 했다고 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좀 불합리한적인 부분도 사실 불만이 많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아까 얘기대로 비군하게 강남권에서만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해서 이제 개편된 세제 내용대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번복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좀 민감했던 특히 이제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좀 불만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조율적인 부분 아니면 좀 한시적으로 좀 상당히 좀 차츰차츰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을 완벽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쪽보다도 민심을 많이 좀 귀 기울이고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거주 요건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이긴 하잖아요. 강화가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수정 보완 또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후의 이야기들도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재개발 관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서울에 또 재개발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대표님. 그 안에서 모아타운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내에서도 이 사업성은 또 각기 다를 거란 말이죠. 특히 이 진입로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또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선 모아타운에 대한 정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통기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재개발, 재건축을 사례로 들 수 있는 거고 모아타운은 사실 가로주택 정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도로 사항이 양호하다라고 하면 도로 사항은 놔두고 정비를 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냥 전면 재개발, 좀 열악한 기반 시설에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재개발로 할 거고 그 재개발을 조금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양호한 도로 사실은 서울에서는 이런 양호한 도로 내에서 저층 주거지를 좀 개선하는 개발을 하는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는 곳들이 이런 신통기획 후보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곳곳에 그러니까 흔히 어느 정도 도로는 사정이 괜찮은 편인데 재개발을 좀 필요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타운 사업을 하는데 이 모아타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건은 우선은 당연히 이제 노후도가 돼야 되는 것도 전제로 깔지만은 그보다도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의도 잘 돼야 되는 부분 거기다가 진입로 확보라는 부분이 큰 관건 화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강남권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렇게 강남 내에서 실제로 모아타운을 좀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 중에서 특히 이제 빌라 다세대로 밀집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소위 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좀 이렇게 변모되고 싶은 어떤
그 갈구가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곳이 모아타운을 흔히 보면은 뭐 몇백 세대 짓고 말겠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지들이 모아서 하면 대체적으로 1000세대 이상은 다 되고요. 1000세대, 3000세대 정도. 요즘은 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0세대가 넘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강남권이라고 봤을 때 이런 주거지 내에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사업을 하겠다. 당연히 이쪽 밀집 지역에는 빌라 분포가 많고 동의가 잘 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만약에 한 2000에서 3000세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진출입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교통체증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좀 그 관할 구청이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밀도 있게 바라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여기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좋겠지만 이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 상업성 건물이라든지 근린세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아파트를 뭐 원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런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곳이 지금의 그 모아타운 예정지로 좀 비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업은 될 것처럼 한다고는 하지만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쉽사리 이렇게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분위기는 잘 잡아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2000, 3000세대 되는 곳이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동의가 잘 돼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본들 과연 그러므로 인허가 측면에서 과연 이거를 인가를 해줄 수 있느냐는 이제 막막한 거죠.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진입로 확보를 큰 대로변에서 따고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 확보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그 어떤 구역을 좀 선정하고 예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밀대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진입로라는 부분을 우선해서 구역도가 그려지고 그 구역도 안에서 동의가 잘 될 수 있는 빌라 분포가 많은다든지 이런 부분, 그러고 나서 노후도가 찬다면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사업들이 통상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즉 뭐냐면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심하니까 지금 개발을 필요로 해야 된다 해서 노후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지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을 원한다라고 하면 동의가 잘 될 수 있느냐라는 동의율에 대한 부분도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진입로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게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지가 이렇게 큰 단지로 모아타운이 정말 개발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예의가 되고 진입로 확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의가 잘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동의율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노후도가 찼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대체적으로 신축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노후도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잘 완화돼 있는 상태.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 내에서 가로택 정비 사업 평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20년 연안에 57%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축만 즐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노후도는
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중요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진입로 측면 그리고 동의율 측면, 노후도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실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투자 길이 막혔다. 그래서 빌라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 빌라가 단순 빌라가 아니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곳인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신속통합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을 이제 빠르게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후보지는 100개가 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저기는 좀 재개발을 해야 돼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개발을 한다라면 모아타운 쪽으로 방향을 잡을 텐데, 이 모아타운으로 잡을 때 아까 얘기대로 그냥 단순 구역만 그려놓고 사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런 식으로 진입로, 동의율, 노후도가 세트로 움직이면서 여기에 사업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그 빌라를 구입해야지만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뭐 예전처럼 10년 전만 해도 몇 천만 원 갖고도 갭 투자가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억대, 1억이 넘는 뭐 심지어는 뭐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4억이 넘는 쪽으로 개발 선정되지 않은 지역마저도 이제 그렇게 금액이 올라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묶여진다면, 만약에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5년, 10년 정도 묶여진다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의 성패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여기가 사업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큰 금액 몇 억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모아타운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세대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있던 이 좁은 골목만을 구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 즉 진입로까지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성을 체크할 때 꼭 반드시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투자 전에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또 상담을 해보시면서 신중하게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질문인데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언뜻 듣기에는 뭐 비슷하지만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각각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가 밀집된 곳을 개발을 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빌라부터 단독다하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그런 어떤 뭐 다세대 내 다가구 밀집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 법문상은 그 차이는 아니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열악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개발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도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 시설에서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양호한 기반 시설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많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뭐 아파트를 헐어서 새로운 아파트로 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부분하고 약간 괴리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하는 것을 재건축을 하는 인식을 지금 대체적으로는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소위 그냥 통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장단점이 있느냐, 뭐 재개발은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재건축은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할 때 결국 장점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은 나중엔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아파트 그 시세가 얼마짜리가 될 지역이냐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아파트 단지가 노후됐다. 그 아파트 단지가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재건축이든 뭐 빌라 단지로 돼 있다. 빌라 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또 새 아파트로 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가 돼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건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가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시세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강남권 아니면 지금 이제 한강벨트가 굉장히 조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한강벨트라든지 강남권에 대한 부분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때는 어떤 아파트 강남에 몰려 있다, 한강변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고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재개발과 틀리게 굉장히 좀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각 평형별로 나눠져 있겠죠. 그 단지 내에서 뭐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바운더리에 있다. 뭐 20평대에서 40평대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서 새 아파트 새 단지로 됐을 때 나중에는 얼마짜리가 된다라고 예상을 해 본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분담금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사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조합원 수가 1000명인데 1000명에서 2000세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1000세대만큼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분양 가액에 의해서 충당이 돼서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걸 사업성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찾아본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좀 적게 나타나는 즉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고층을 들어설 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저층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재건축이 이미 됐고 지금은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아닌 1000세대에서 한 1200세대 좀 많게 해봐야 1500세대 정도 늘어나는 효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 물건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많지 않은 일반 분양 거기다가 또 일반 분양 금액이 고가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다 일반 분양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분양 금액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허구에서 제어를 하는 금액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1억 평당 1억이 넘지 않는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최고조가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분양은 되는데 시세는 평당 2억이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시공비를 굉장히 크게 충당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라는 부분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단지든 10억이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예를 들어 내가 20평대를 살고 있는데 3, 40평대로 더 늘어난다 손치더라도 공사비를 내가 충당했을 때 한 세대당 10억, 20억을 막 내고 그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안쪽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다, 뭐 압구정이다. 거기서 많이 잡아야 10억 안쪽, 뭐 한 8억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수치가 지금 시세 플러스 8억이 되고 나서 아파트 시세가 얼마짜리 될 것인가가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금액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이제 평형별로 20평대든 30평대든 40평대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그리고 또 투명한 것 플러스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재건축 될 게 뻔하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라 있고 고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재건축처럼 굉장히 뭐 투명하게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많은 단독 다가구, 뭐 빌라, 상가, 뭐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투자해서 또 조합원 분양 금액이 얼마가 돼서 또 나중에 시세가 얼마가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 본다면은 굉장히 조금 뿌연 안개 속 안에 있는 물건이 돼요. 근데 그 물건에서 잘 고르게 되면은 나중에 작은 빌라를 갖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재건축 아파트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단점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좀 안개 전국 속에서 잘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안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소재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는 분명하고, 정말 아까 얘기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짜리가 될 거인데라고 하면서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하지만 사업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언젠가 개발이 될 거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사전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 않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 가치로서는 가장 좀 효율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뭐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서 좀 수학적이고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이익, 얼마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을 조금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좀 구분, 또 장단점 이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봤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관심 있게 조금 더 좀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어찌됐든 나중에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또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이런 이야기들 한번 대표님과 나눠봤는데요. 좀 방송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충분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활용하셔서 한 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 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전략들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궁금증들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기 딸이 네, 당산역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 주임사 8년짜리 주임사 등록을 했는데 6년이 지났어요. 네, 예,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배동에 네, 빌라 또 10년 주임사 등록을 했는데 그것도 5년 지금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1동탄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데 네, 1동탄 아파트는 신도 아파트,
지금 매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거기 예. 3년 좀 거주하고 이제 딸이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3주택이신데 동탄에 네.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주택이 3개예요. 네, 네. 그 따님 명의로 돼 있는 게 아까 당산동의 오피스텔인가요? 아니, 당산역 오피스텔 있고 네. 방배동에 빌라. 빌라도 큰 갖고 있고 또 예, 동탄에 그다음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그것도 딸 거예요. 아, 지금 따님의 네. 주택이 3개 있는 거죠? 네, 네. 예, 자 볼게요. 네. 자, 하나는 당산역 옆에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아직 주택임대 등록이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 네, 네. 하나는 또 방배동에 빌라를 갖고 있어요. 네, 빌라. 네. 예, 그것도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네. 기간 안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A와 B와 네. 그리고 네. 이제 일동탄에 네, 그 일동탄. 아파트를 네. 갖고 있어요. 네, 네. 자, 일동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태를 C로 여기고 네. 일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잖아요. 네, 네, 네. 자, 우선 지금 일동탄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얼마나 했어요? 3년. 3년.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 네. 결론적으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건 뭐냐면 네. 일단 그 오피스텔도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거로서 지금 임차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 B도 네. 방배동도 빌라로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빌라든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를 할 경우에 네.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이 거주 2년 이상을 네. 거주를 하고 있다, 거주를 했던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돼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요건은 뭐냐면 네. 이런 등록 기간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네. 끝나고 5년 안에 또 하나 네. 끝나고 5년 안에 둘 다 어쨌든 이런 네. 중복이 되더라도 예. 5년 안까지 얘를 팔면 비과세인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언제 팔아든 어쨌든 지금 3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 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아파트가 일동탄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를 좀 매도를 하면은 어떠냐인데 네. 저는 매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네. 자,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동탄을 들여다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일동탄이 일단 그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왼쪽 그 서측에 있는 부분이고 네. 새로 동동탄 네. 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시범지구부터 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일동탄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 자체가 2010년 이전이에요.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도 2007년이니까 거의 20년 차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예. 여기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면 네. 뭐 교통 호재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거 하나 갖고 계속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올랐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매도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매도를 해도 네. 혹시라도 후회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한다면 후회는 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부담 예. 없이 얘기를 하고 예. 이제 양도세를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분한테 예. 요 내용이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한테 거주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게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네.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분이 찾아서 알아서 네. 아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네요 라고 하면서 네. 네.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양도세는 신고세액이에요. 예, 그래서 신고세. 세무사 예, 분이 잘 알고 그거를 신고를 명확한 그 잣대 내에서 한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지는 세액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세무사 분하고 미리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네. 쿨하게 파신다라고 한다면 네. 가능하다.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신 대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세무사에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네, 지금 신혼부부인데요. 네. 강남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집은 이제 현재 빌라로 이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집을 좀 구입하려고 해요. 금액은 한 8억대로 관악구나 금천구 쪽에 아파트를 사서 예. 거주를 할지 네. 아니면 그 잠실이나 자양동에 빌라를 사가지고 좀 재개발을 좀 하는 기대하면서 있을지 네. 고민이고요. 예. 아니면 이제 8억 선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좋은 지역 있으면 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형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냐 이렇게 좀 질문을 가지고 계신데 보고 계시는 아파트 지역 외에도 괜찮은 지역이 있으면 함께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신혼이시고 지금 강남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요 근처에서 지금 빌라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자,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신혼이지만 좀 이따가 이제 아기도 낳고 집도 좀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아파트를 조금 사고 싶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근처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 8억 정도 갖고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금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이 투자 겸 거주예요? 거주 겸 투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순서가 틀리죠. 네. 무슨 소리냐면 내가 거주를 우선 목적으로 하되 투자성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물건을 갖고 싶은 분이 있을 것이고, 나는 투자를 우선하고 거주적인 측면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 네. 상태에서 제가 정말 권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거주 겸 투자보다도 투자 겸 거주라는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틀려진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뭐 정말 10년 전, 20년 전 갖고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오르는 어떤 그 비율 자체가는요. 강남이나 한강변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좀 적은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추세는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 이 부동산은 무조건 양극화 시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네.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저기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자유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한다면 많은 선진국이나 이런 어떤 적인 상태에서 본다면은 부동산은 정말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금천구라든지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그마저도 그 안에서 지하철 역세권 대단지 신축 쪽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그 8억 정도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다른 거 오르고 나서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내가 소유할 텐데 지금 8억 갖고 있는 게 물론 9억이나 1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는 뒤쫓아가는 가격 상승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내가 아파트라는 단일 종목에서의 거주는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많이 안 올랐네 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또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생활하는 생활권 자체가 관악구에 무슨 아파트에 난 살고 있고 뭐 금천구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고 또 뭐 한다 보면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또 학군도 좋아야 됐으면 좋겠고 좀 더 그쵸, 네. 교통이 좀 좋은 데로 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해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초기부터 여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서로가 물어볼 때 이웃, 뭐 친구분, 뭐 가족들하고 물어볼 때 항상 하는 질문은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서울 살아. 이런 좀 굉장히 좀 어색한 질문이고 어색한 대답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살아는 구체적으로 나 관악구 살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관악구에 무슨 동에 살아라고도 할 수 있고 금천구에 살고 있어 아니면 금천구에 무슨 동에 살고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찌 흡사 보면은 어느 정도 아파트 시세에서 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흡사 비슷하게 여겨져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아까 뭐 잠실 일대라든지 자양동 일대라든지 이쪽에 매입을 할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빌라에 국한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래도 아파트 거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디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난 잠실 살고 있어. 그죠? 나는 자양동 살고 있어. 광진구 살고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조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이 상대로부터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쪽 안에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화제를 초기부터 전환해서 하는데 아까 질문이 그랬어요. 한 8억에서 9억 정도 뭐 되는 아파트를 여기 매입하면 어떠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아파트를 추천해 주시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 넘어가 있어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야지 평균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역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가 괜찮겠다라고 선뜻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선뜻 제가 추천해볼 만한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 싹 떠오르진 않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지역적인 부분부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곧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의 투자금 거주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앞서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방향을 우선 좋은 지역을 잡고 물론 이제 지금 뭐 잠실이나 자양동이나 이쪽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강남 안에서도 사실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지역 안에서 좀 빌라를 매입을 하되 그 빌라 지역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매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기 뭐 구역도가 그려져 있는데 사업이 될 거다라는 막연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돼라고 한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빌라에 머무는 낭패를 또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거예요. 명확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아파트나 빌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서로 물어볼 때 빌라 사니 아파트 사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로에 대한 지역적인 내가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그거는 지역 우선이다라는 게 우선인 거고 물론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은 좋은 지역인데 아파트를 살기에는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빌라를 하되 그 빌라가 사업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갖고 따졌을 때 거기서 굉장히 크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근데 또 이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사업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8억도 빌라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지금 시청자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일단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빌라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 자체는 그 빌라가 단순한 원룸이라든지 아주 작은 규모의 빌라를 매입해서 내가 거주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그렇죠. 예.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내가 하고 나서 그걸 내 집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거주지를 선택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세제 개편 안에 의해서 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개발되기 이전에 빌라인 상태에서의 거주 요건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이후에 뭐 거주 요건만 갖고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빌라에서 좀 뭐 개발되기 전까지 뭐 예를 들어 뭐 10년은 아니래도 어쨌든 뭐 충분히 뭐 7, 8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의 기간 몇 년만 더 채우더라도 그야말로 10년을 채워서 세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거주 그리고 거주를 하되 투자성 있는 즉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을 좀 노리면 괜찮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잘 모르시면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 지금 사업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사업이 될 수 있는 진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을 조금 세미나에 들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잘 네,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을 위해서 좀 많은 시간 할애해드렸으니까 많은 참고해서 좋은 네. 주택 좀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네. 재개발은 아무래도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대표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눌 자리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벌써 이제 지금 18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시청자분이 질문한 내용을 질문 내용 한 거에 답변을 드리는 정도로 해서 많은 분들을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커요. 예, 또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시청하는 이유가 이 사례를 들어서 내가 좀 참고하고 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인데 이 질문에 이 답변은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질문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많은 큰 폭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생각 본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한 분에 대한 질문 내용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못 해드린 게 죄송하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셔서 보따리 들고 오시면 그때 시원하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후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7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